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격언일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의 청소년이 그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미래 주인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또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의 교육과 청소년으로서의 건전하고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법률과 제도를 두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두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과 선도에 대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여러가지 폐해와 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청소년이 이들의 범죄, 또 이들의 또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충격과 고민에 빠진 가정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정영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돌아가고 싶었던 티없던 시절, 아니면 정말 친구들과 추억을 쌓던 그런 좋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굉장히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작은 왕따 사건에서부터 친구를 때려서 죽이고 이렇게 묻었다라는 그런 무서운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 또 이 안전한 법률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 범죄의 실태, 그리고 원인, 그리고 예방책까지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영지 씨, 역시 오늘도 이제 청소년 범죄 개념부터 사실은 좀 확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청소년이 몇 살까지예요? 정영지 씨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에 제가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20살이 넘으면 청소년이 아니고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청소년 요금을 내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기준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청소년이라는 게 청소년 활동 진흥 지원 이런 것과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이런 데서는 저희 구시에서부터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보호 또는 청소년의 단속, 보호 감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소년법 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19세 미만, 즉 19세 미만인데 그 해에 19세 되는 사람은 19세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19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성년이라는 개념이 법률마다 또 달라지는 개념인가요? 그런데 달랐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일치가 되어 있죠. 민법도 이제 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보고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보게 되니까 그거 통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그런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 형사법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몇 살을 청소년으로? 그렇죠. 청소년 형법에서 이게 형사법과 관련된 법에서 나이를 가지고 이제 구분해 놓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그래가지고 14세 미만의 자는 예를 들어 범죄를 범하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돼 있고 범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소년법 이런 데서 10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형벌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선도의 대상, 보호 감호의 대상으로 보고 10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를 또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뭐 14세 미만이지 않은 또 사회봉사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라든지 뭐 장기 소년원 송치는 또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뭐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자가 어떤 형벌을 가할 때 뭐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 그 사형 무기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15년으로 처벌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또 뭐 정언할 때도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 능력이 없는 걸로 해요. 그냥 선서를 하지 않고 정언을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나 10세에서부터 19세 미만 이까지를 오늘 아마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세 이상 청소년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청소년의 개념은 이제 10세에서 19세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보통 이제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뭐 10세에서부터 뭐 19세가 거의 학생 아닙니까? 네. 학생 폭력. 그 학생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정말 흉악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요새는 또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그 실태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주로 이제 청소년 범죄는 아무래도 폭력이 제일 많아요. 폭력 중에서도 이제 뭐 공갈도 폭력인데 공갈이라는 게 협박, 폭행으로 뭐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건 공갈이라 하는데 공갈, 폭력이 제일 많고 싸움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의 눈을 뜨게 되면 사춘기에 이르면서 성폭력 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절도 등 이런 범죄가 있는데 그 뭐 절도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뭐 일반 현상인과 마찬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고 다만 이제 오늘날 정보통신망, 즉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 많이 벌어져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게 청소년에게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아무래도 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학교 폭력하면은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사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인데요. 과연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왕따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어떤 갈취 사건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무슨 폭력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청소년들이 우선 이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원시 시대라고 그럴까 초창기 시절 아닙니까? 우리도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지만 그때는 힘으로써 싸움 잘하는 사람이 1등이고 싸움 약한 사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열상에 처지는 그 싸움으로써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른 걸로 서열을 매기고 서열을 안 매기기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절이다. 기운이 넘치고 어디 가서 힘도 좀 과시하고 싶고 이런데 뭐 그 단순히 쳐다보면 한번 쟤랑 한번 붙어보고 싶고 말이에요. 또 뭐 시비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조직 폭력을 좀 미화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멋있어 보이고 뭐 의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모방하는 범죄들이 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 가정생활 이런 데서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 자기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왕따 시키는 게 재밌거든. 이게 우선 자기가 안 당하니까 자기가 당하면 괴로운데 남을 왕따 시키면서 킬킬거리고 하는 걸 좀 자기중심적인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가 되는 청소년 또는 학생 범죄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제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접했는데 그 청소년기에 이제 중2병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제 상태를 뜻하는 게 이제 중2병인데 그래?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의식이 좀 과잉 상태인,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고 뭐 그렇지. 이제 내가 이제 가장 뭐 주목을 받아야 하고 약간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구나. 중학생 또 고등학생 그 학생 시기에 또 공부로도 힘이 들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최초로 잘 맺는 그럼.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고 또 저도 제 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굉장히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제 자의식이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또 잘못돼서 이렇게 폭력 범죄로 또 이렇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학생들이 이뤄내는 폭력 범죄의 어떤 유형이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 청소년 시절에는 주로 이제 뭐 일어나는 사건이 주로 뭐 단순 폭행이 제일 많습니다. 단순 폭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폭력이 상습화되다 보면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뭐 일부 푼돈, 용돈을 뭐 이렇게 받아낸다든지 이런 일로 이제 번지다가 이게 조금 이제 더 상습화되고 조직화돼가지고 집단에 가입, 범죄 집단에 서로 이제 폭력 조직 비슷한 데 이제 어른 흉내를 내는 거죠. 가입 강요하고 거의 탈퇴하면 또 이렇게 보복을 하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생기고, 더 심하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집단 싸움 또는 뭐 흉기로 인한 폭력 이런 데로 번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린 친구들이 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순화되고 순치되지 아니하고 이런 폭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책임 문제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 또 사회 환경 뭐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변호사님께서 아시고 계신 청소년 범죄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싸움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 어릴 때 얘기인데. 그 뭐 어떻게 선후배 간에 어떻게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이제 우리 후배를 이렇게 때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로 강하게 싸움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누가 뭐 후배가 우리 친구한테 대들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친구들 몇 명이 가서 그냥 피해자를 아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옆에서 보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때는 뭐 중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 피해자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 그 사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망했어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사고 원인은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시비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폭력을 강하게 행사한 친구가 얘기가, 나중에 얘기는 난 별로 때리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그 뭐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아까도 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별거 아닌 사건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법원에 판사로서 있을 때 하나 다룬 사건 중에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있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시비를 잘못 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도 무슨 패기가 있고 힘이 있는데 옆에서 시비를 거니까 뭐 일치단결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피해자가 왕창 당한 거야 그냥.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사망하게 됐어요. 그 폭력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법정에 이게 왔더니 운동선수들이 다 처음에는 다 의리 있고 합쳐서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나는 안 때렸다고. 아무도 때린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뭐 서로 그냥 반목하고 제가 때렸다 그러고 나는 안 때렸다 그러고 뭐 그 싸움으로 일관되니까 그 친하던 친구들이 소원하게 되고 부모들까지도 반목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에서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그 상해 치사의 책임은 공동으로 다 지게 됐죠. 이건 망받던 사람, 별로 안 때린 사람도 책임을 지고, 물론 누군가 한 사람 때렸을 텐데 때린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국가 대표급 선수가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그 뭐 이런 일이 다 있고 처리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올림픽 나가서 그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어쨌든 젊을 때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불행한 일이었죠.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기의 또 특징이 이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래 집단에서 내가 이제 처지면 안 되겠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라서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강한 동기로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같이 그냥 해야 뭐 장단을 맞춰야겠다. 그렇죠. 라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가요? 청소년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이게 뭐, 왜 거기 가담했니? 그러면 별다른 동기도 없어요. 그걸로 무슨 특별한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커다란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쟤들이 우리 형한테 대들었어. 형도 뭐 같이 싸우니까 대들었다. 같이 했다. 이래가지고는 뭐 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안해동 한다 그럴까. 그렇게 싸우는데, 이게 실제로는 형법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이 때리고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에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 저 형이 싸우고 우리 친구가 싸우니까 같이 뭐 거드는데 그게 뭐 좀 어떤 범위라 그럴까, 고의성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네. 같이 뭐 한번 거들고 뭐 하는 게 뭐 큰 범죄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는 큰 죄의식 없이 이렇게 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물어보면 우리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같이 제가 나빠서 같이 거들었을 따름이지 우리 애는 뭐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래 되면은 우선 아무런 차이 없이 그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모르고 보완해동한 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네. 보완해동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데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의리가 없어 보인다, 뭐 얌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없는 게 상책이지. 네. 거기서 뭐 쳐다만 보기도 하고 뭐 이래도 망봤다 그러 상대방은. 또 이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렇게 어깨만 들썩거려도 위세를 가시했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네. 손도 안 대도 공범으로 몰리는. 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군요. 굉장히 듣고 보니까 이제 공동으로 했다는 것에 가중이 된다는 그렇죠.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 범죄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네. 또 들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습성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 학생들이 그런 걸 이제 그래 특징으로. 이제 이런 그 범죄 생활 비슷한 걸 이렇게 범죄를 한 번씩 범하다 보면 간이 커져요. 그러면서 뭐 이제 어른 흉내 낸다고 조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누가 두목이고 뭐 누구는 행동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폭력 조직 비슷한 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가담하게 돼가지고 이게 뭐 어른으로 치면 조직 폭력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상습화되는 사건이 많죠. 네, 그렇군요. 거기다가 그걸로 거치면 또 좋은데, 나이 들면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다 이게 빠져나오는데, 뭐 흉기를 든다든지 네. 이런 걸 흉내 내는 경우가 있죠. 칼을 들고 가방에 넣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까지도 이제 있어요. 어른 흉내를 아주 많이 내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죄의식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성인들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몇 가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정영진 씨가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이 무슨 학원 폭력 뭐 이런 게 이게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가 곤란하잖아요. 결국 교육 환경을 피폐하게 하고, 또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들어보면 자살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고, 네. 아니면 적어도 뭐 그 학교 도저히 못 다니고 전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 환경을 아주 황폐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본인도 아까 얘기했듯이 중재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도하기가 어렵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책임을 이렇게 잘 회피해요. 내가 뭐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도 그 책임 인식이 좀 적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단순하다 보니까 제가 나를 신고했어 이래가지고 보복 범죄로 나가기도 하고 쉽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더욱더 큰 범죄로 저질러지기도 하고, 또 피해자 본인도 계속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다가 마지막에는 욱하는 마음에 칼을 들고 뭐 가서 찌른다든지 하고, 네. 오히려 그 큰 피해는 오히려 항상 피해를 주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다루는 사법기관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참 곤란한 것이 청소년 범죄의 결과는 아주 위중하고 그 결과만 보면 중벌을 쳐야 될 것 같은데 한편 청소년이라다 보니까 선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청소년이다 보니까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동기도 보니까 단순하고 그러니까 중벌을 가하자니 청소년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중벌을 가하지 않자니 결과가 너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크고 해서 항상 사법기관이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범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런 그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낳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도 참 청소년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많이 미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뭐 판사 시절에 그런 조폭 미화하는 영화를 좀 봤는데 저렇게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너무 이게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미화하는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흉내를 많이 내요. 지금 그 청소년 학생들이 그거 좀 한번 논의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청소년 폭력 범죄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방해야 될까? 이거는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또 해방 그렇죠. 책이 이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벌 규정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침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또 보면은 첫째, 2인 이상이 공동하면 형벌을 더 가중하게 되죠. 2인 이상 공동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또 상습으로 또는 종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았던 사람은 또 가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흉기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우면은 또 더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단체나 집단적으로 싸우게 되면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어지면 더 처벌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예방을 하려면 청소년 본인에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부안해동 하지 말라. 부안해동 하면 결국 2인 이상 아니면 집단 폭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나게 처벌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상습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엄하게 처벌받으니까 한 번 처벌받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면은 몸조심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청소년 누범 방지하고 상습밥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뭐 노력, 본인에게 참아라. 청소년에게 교육의 대상인 사람에게 그걸 요구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시키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되겠느냐라는 자긍심이나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가정교육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폭력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소년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소년부 송치 또는 뭐 선도하는 소년은 위탁 교화, 가정 보호 관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소년, 청소년, 학생의 경우에는 형벌로서만 다스릴 게 아니라 형벌이라는 게 다소 뭐 형벌도 뭐 교도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이 교화하기는 부적절하니까 또 가르치고 또 교화하고 하는 그런 요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이제 뭐 그런 교화 시설도 또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방책을 강구해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좀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폭력
범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학교 하면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이게 성범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또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때이기도 하고 해서 아 이게 성범죄가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청소년 범죄 중에 아마 뭐 폭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성폭력이 많아요. 이게 뭐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제일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니까 이런 성적 충동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고, 한편 또 이 성범죄마저도 부안해동합니다. 친구가 가는데 그냥 빠지기도 그렇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디 따라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으로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서 이렇게 보니까 겁이 나니까 더 이제 수치심도 많고 피해의 정도도, 심리적 피해의 정도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폭력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이 혼인이 좀 늦어요. 우리 자꾸 늦어지니까. 네. 성욕은 아주 왕성한데 혼인은 늦어지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만혼 풍습 때문에도 성폭력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영웅심리라 발달이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쟤도 하는데 니도 해라 이래가지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여자를 두고 여러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집단 성폭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쟤도 했는데 나도 해도 뭐 괜찮겠지라고 책임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묽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성범죄를 집단으로 벌이는 일이 있는데,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집단으로 당하는 게 훨씬 더 무섭고 또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네. 큰 손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성범죄를 범하는데 예를 들어 A, B가 둘이서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A는 뭐 간간히 기수에 이르고 B는 뭐 미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A가 기수에 이르는 범죄까지도 B가 책임을 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와 비슷한, 기수에 이른 사람은 예를 들면 징역 7년 좀 받는다면 미수에 이른 사람은 징역 5년 좀 받게 되는. 그리고 이게 성범죄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형으로 감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사형 무기도 있고 뭐 대개 뭐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가지고 2번이나 감경하지 않으면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형으로 감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안해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네. 이제 뭐 망을 봐준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그걸 알고도 이제 지나갔다거나 그렇게 해도 이제 공범이 그렇습니다. 같이 돼서 처벌을 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자기는 뭐 성교행위나 강간행위에 나아갈 생각이 없더라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막 보는 것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막아서는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의 뭐 그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나는 뭐 가만히 있었다, 옆에 있었다 그러지만 막 보는 행위,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로 봐가지고 거의 뭐 같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있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말리든지, 그냥 뭐 아니면 뭐 어리없다 소리 듣더라도 도망가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신고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 참 나쁜 일이에요. 오히려 친구가 강간 행위에 이르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친구도 구제하는 길에 미수가 덜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범죄를 막는 게 오히려 자신의 형사 책임도 면하고 친구도 가볍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말리든지.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친구를 잘 만나라, 좋은 네. 친구를 만나, 좋은 분위기에 그렇죠. 가라, 이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또 여기서도 실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친구의 행위에 가담하고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뭐 소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소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부 성취도 하고 이래서 가정부분 성취해서 보호 사건으로 아니면 뭐 가르치는 보호 교화하고 감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강간에 이르렀다든지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에 이르렀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형벌로 다스리는 게 보통입니다.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사적으로 성인이 저지른 경우와는 좀 가볍게 처벌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성폭력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거의 뭐 성인과 거의 마찬가지의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제 성인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우선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뭐 청년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우선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다 알아야 될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범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심신장애 즉 다시 말해서 뭐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을 경우에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거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법령의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아주 길어요. 길거나 없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래가지고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고소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봐가지고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과학적인 뭐 DNA 증거로 인해 가지고 누가 범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서 다른 범죄 같으면은 10년이 지나면은 처벌 못할 것도 20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이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든지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아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평생 내 살아있을 동안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뭐 역시 강간 등으로 인한 살인이 있었다든지 강간치사가 있었다든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역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성폭력 범죄, 성범죄의 경우에 종전 규정에는 뭐 이렇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친고죄라고 하는데 네. 그 규정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도 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또 뭐 이중으로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또 이중 처벌하고 있고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는 아주 처벌하면은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고 아주 무겁게 처벌받는다. 그것도 청소년의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해야 돼요. 네, 성폭력의 특징과 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이런 그 청소년 성범죄의 네.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폭력의 경우에도 폭력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공동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거의 뭐 2배 이상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써서 성폭력을 하게 되면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이거 유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주거 침입해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또는 뭐 절도하면서 또는 강도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보면 또 엄청나게 처벌받게 되어 있고 네,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의 어떤 실태 그리고 또 사례들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또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뭐 보복이 두렵다든지 네. 또는 뭐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부끄럽다든지 이래가지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뭐 다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숨기다 보면은 이런 범죄가 자주 발생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정말 청소년이라는 게 마음이 다치기도 쉽고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어떤 기억을 갖느냐 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가 참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애들이니까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오늘 나눈 것처럼 어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방책도 중요하고 어떤 또 강력한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가정이나 어떤 학교나 사회에서 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이 성년 못지않게 많은 폭력 또는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절하고 또 범법자가 낙오하여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선 규제 또는 처벌의 대상이기 전에 선도, 교화, 교육의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청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여 가정, 또 교육문화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그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교화, 보호,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청소년 교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화시설 인원 확충, 또 그 시설의 전문화, 또 교육 내용 개발, 청소년 격려, 또 용서, 선도하는 사회 분위기, 또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소통, 또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범죄의 수준이 너무나 중하고 또 흉포한 경우에는 부득이 형벌로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서 청소년이나 부모님들도 청소년 본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현재 디스크로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 병가를 내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한 달은 너무 길다며 사직을 권유했고 그러다 계속 운행 중 사고가 나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으로 자꾸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강윤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해고를 하자니 좀 이렇게 부당 노동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권고 사직, 사직을 권고하는 그런 행위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권고 사직의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권고 사직이 어떻게 보면은 강요되다시피 하는 사직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와 거의 마찬가지로 부당 노동 행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해고와 마찬가지로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근로자가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 돼서 그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안 하면 해고를 못 해요. 특별히 네. 이제 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제
해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근무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고를 못 하는데 어쨌든 권고사직이 강요에 의한 즉 다시 말해 부당한 해고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다시 복직될 때까지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사연에서 이분은 이제 어떤 그 권고사직 안에 대해서 굳이 이제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만일에 아주 부적격일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그 회사에 근무하기가 네.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산업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다쳤다든지 그 치료를 받고도 근무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고는 할 수 있겠죠. 해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사로서도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게 아주 매우 그야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겠는데 근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강요사직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안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버스 운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점이 되겠네요. 버스 운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 회사에서 요청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무하겠다 하는 것도 사회로서 곤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그건 아마 좀 적절히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신 사안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계속해서 운행을 할 가능성 여부를 좀 따져서 이게 사직이 정말 권고사직인지 강요사직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당한 어떤 사직 요구였다고 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사직 요구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더 궁금한 어떤 법률 사건 사고가 있으시면 저희 사회안전 방송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춤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시원해요.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 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4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 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배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